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코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가끔씩 날아오던 편지가 반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편지에 광고 우편물이 가끔 날아오면 광고물도 꼼꼼히 읽어봤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각종 판촉물이 우편물로 폭주하면서 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더군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메일이 편지를 대신하고 있는 요즘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면 광고성 메일이 가득합니다. 거의 대부분 읽어보지 않고 삭제하게 되는데 그 일마저도 성가신 일입니다. 광고성 메일이 너무 많이 올 경우엔 정말 중요한 메일까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곤혹스럽게 하는데요. 이러한 메일 공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CASL 스팸 방지 법안이 그것입니다. 스팸 방지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과 두 가지 제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당, 공공단체, 비영리 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보낸 메일은 수신자의 수신 동의가 없으면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스팸 메일을 보낼 경우 메일 주소 불법 수집으로 간주됩니다. 두 가지 제재 조항은 기업과 개인에게 해당되는 불법 행위 범칙금이 각각 최고 1,000만 불과 100만 불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도 메일 주소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수신자 동의 없이 홍보성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벌금을 내게 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발신 주체가 누구든 수신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모든 정보를 스팸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동안 뉴스레더라고 타이틀로 보내던 거의 모든 상업 메일이 불법 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메일을 대량 유포했을 때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개인들을 모아 집단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무척 난처한 상황입니다. 메일 내용이 광고 및 상품 홍보 등 상업적이지 않더라도 수신자들이 동의 없이 발송했을 경우 형사적 벌금뿐만 아니라 집단 손배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불법 논란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메일 마케팅을 중지하거나 꼭 해야 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구해 주소를 수집하고 메일 수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동의 없이 수집했던 메일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설마 하고 방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규 시행에 맞추어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스팸 신고센터를 고지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처는 신고한 개인에게는 법 위반 범칙금의 일부를 신고 포상하는 방안과 불법으로 규정된 스팸 메일 발송처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세칙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일 수신함에 꼭 필요한 정보와 본인이 받아보고 싶은 메일,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주요 정보들만 있다면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메일 때문에 꼭 필요한 메일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법규가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8일부터 협상을 재개한 주정부 교육부와 공립교사연합의 재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사연합이 결국 파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짐 아이커 교사연합 회장은 오는 15일 노동관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할 것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누군가나 무언가를 볼모로 잡으려고 파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부모나 학교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파업에는 교사들이 수업은 진행했지만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수업과 관련된 것은 진행하지만 교육부 행정직원과의 소통을 끊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파업을 생각한다는데요. 교사연합이 주장하는 13.5%의 임금 인상, 그리고 3년 계약과 주정부 측의 첫 6년에 대한 7% 임금 인상과 10년 계약 사이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BC주의 교통보험 독점회사인 ICBC가 보험료 지급에 따른 소비자 구상 업무를 잘못 진행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ICBC는 지난 6년간 24만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총 3,900만 달러를 과다 청구해서 이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35만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총 7,100만 달러를 적게 청구했지만 거의 대부분 재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손실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토드 스톤 BC주 교통부 장관은 ICBC의 행정처리 오류로 과소 청구된 것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ICBC의 손해에 대해 주정부 교통부가 ICBC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블러처 ICBC 사장은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신은 이미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올 7월쯤 수습 대책과 관련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만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그는 7월쯤이면 행정착오로 인한 문제를 정리해서 각 소비자들에게 오류 관련 서류가 전달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류 관련 서류를 보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ICBC는 BC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BC주 내 교통 관련 보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툴로 다리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이전에 비해 차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할 정도의 지체되는 차량 정체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도 페툴로 브릿지를 이용하려는 뉴 웨스트민스터 시청 앞의 로열 애비뉴와 이스트 콜롬비아 스트리트 주변엔 화물차와 각종 차량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심하고 낮 시간엔 약간 나아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뉴 웨스트민스터의 중요한 도로 두 군데가 이처럼 몸살을 앓게 되면서 연결된 주변 도로 상황이 불안하긴 합니다. 더구나 페툴로 브릿지가 노후화된 상태여서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도로 이용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툴로 브릿지를 두고 서리시와 뉴 웨스트민스터 시 간의 입장 차이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리시는 페툴로 브릿지를 6개 차선을 갖출 대형 브릿지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뉴 웨스트민스터시는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리 규모가 커지면 뉴 웨스트민스터의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리시의 톰길 시 의원은 뉴 웨스트민스터의 6개 차선 중 4개만 운영하고 2개 레인은 교통 체증을 줄일 때까지 차량 통행을 막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 밖에 페툴로 브릿지 유료화 방안과 차량 무게 제한 제도 등도 검토해봤지만 모두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수년간 페툴로 다리의 미래를 두고 각종 회의와 주민 의견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치느라 이미 400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주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BC 보수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리치몬드에서 진행된 당수 선출 투표에서 38세의 댄 블룩스 씨가 릭 피터슨을 제치고 존 커민스의 뒤를 이을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브룩스 씨는 BC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나의 효율적인 플랜이 당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당수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족한 당원을 모으는 것이라며 앞으로 BC주 전역을 누비며 보수당과 비전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BC주 유권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반대하기 위해 투표해왔다며 앞으로는 지지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는 BC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밴쿠버 한인회와 노인회 관련 어느 분이 메일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인회와 노인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회비를 내는 회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았으니 아무 말 말라는 식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무턱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한인회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인회는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만 투표권 등 참여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밴쿠버 한인회의 연 회비는 일반이 20불이고 학생과 노인은 5불, 노인의 연회비는 20불에서 40불로 여러 해 전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밴쿠버 한인회의 연회비는 일반이 20불이고 학생과 노인은 5불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연회비는 20불에서 40불로 여러 해 전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회비를 낸 정회원은 68명으로 이 중에서 이사회 임원과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인회의 대표성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회비를 내는 것을 막거나 회원 자격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를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호를 개방해 놓았으니 대표성 문제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대표성이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서로 한인회의 일처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참여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